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하신 여성분들, 시댁이니 시월드라는 말 들으면 나도 모르게 치를 떨게 만드는 어떤 에피소드 하나쯤은 갖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 생각만 해도 몸 떨리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그런 불쾌한 경험을 시댁이 아닌 처가 때문에 겪었다는 것이 다른 점일 텐데요. 남들보다 배로 악독한 처가와 그로 인해 거쳐야 했던 지옥 같은 저의 결혼 생활 이야기. 힘겹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께 털어놓아 볼게요. 돈 좀 벌었으면 처가에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있는 놈들이 정말 더 지독하구만. 안녕하세요. 저는 30 후반의 남성입니다. 결혼은 35이 되기 전에 했는데 아이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제 결혼 생활 내내 아이 볼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결혼 생활은 유통기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 결혼 생활은 초반 몇 년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꿈꾸던 분식집 경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만요. 제가 퇴사 결심을 밝혔을 때 제 어머니를 제외한 주변 사람은 아주 강하게 뜯어 말렸습니다. 특히 아내와 처가에서 난리였어요. 장모님은 무례한 표현을 써가면서 저를 향한 실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아니,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회사 때려치고 떡볶이를 팔겠다니. 내가 자네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결혼시켜준 거지. 시장 바닥 장사치 될 거였으면 절대 내 딸 안 내줬을 걸세. 아내의 반응 역시 장모님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심지어 이거 사기 결혼으로 봐도 무방한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난 자기가 탄탄한 직장 다니는 게 좋아서 그거 보고 결혼한 건데 내 입장은 고려 않고 퇴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처사 아냐? 저 또한 다니던 직장,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정년까지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괜히 대기업이 아니더군요. 새벽 1시에서 2시에 들어오는 고된 업무, 진급 압박. 무엇보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는 제 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정했던 순간은 야간에 제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선 호르몬 수치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일단 약을 처방받고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더불어 말씀하시길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관이 심장입니다. 지금 환자분의 몸 상태는 교감신경 등이 너무 망가져 있어 몸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일단 약으로 치료해 보겠지만 한두 달 쉬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몸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죠.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순 없었고 2달이 지났을 때 다시금 동일 증상이 느껴졌고 그때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것이었죠. 정말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 징후는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들 다 겪는 스트레스인데 뭘 그리 유난 떨어. 좀 강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내는 제 몸 상태를 단순한 스트레스로 치부하고 냉담하게 반응했었죠. 이런 저를 유일하게 아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무엇도 수십 년간 장사를 해오신 어머니의 수완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살아있어야 뭐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엄마랑 장사나 하자. 그거면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아내와 처가의 냉혹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분식집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것은 홀어머니의 따뜻한 애정과 든든한 지원 덕이었죠. 내가 능력되는 한 최대한 도울 테니까 너는 다른 거 다 신경 끄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해볼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라. 점포 걱정도 하지 마라. 엄마 소유 상가에 내면 되니깐 말이야. 어머니와 함께 분식집을 하기로 결정한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눈 감고도 무엇이든 뚝딱 맛있게 만들어내는 어머니 덕분에 첫 손님의 대부분은 재방문을 해주셨고 그 중에는 단골을 자처하는 분도 많이 나왔죠. 저는 아내와 장모에게 분식집이 잘 되고 있다고 전하며 언제 한번 같이 와서 식사라도 하라고 권했죠. 그런데 두 사람은 제 초대를 거절했어요. 아내는 회사에 일이 많아서 피곤하니 시간 있을 때 조금이라도 쉬고 싶다는 핑계를 댔고 장모님은 분식 같은 건 당신 취향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죠. 내가 떡볶이 먹으러 그 먼 데까지 가야겠나? 그리고
사장이 자기 가게 잘 된다고 하는 거는 믿을 게 못 되네. 진짜 잘 되는 가게는 말이야. 말이 아니라 매출로 증명을 해야지, 매출로. 장모님은 제 분식집이 소위 말하는 대박집도 아니라 굳이 가서 볼 필요도 없다는 식이었죠. 저는 뭐라 대답할지 몰라서 황망히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저와 장모의 통화를 듣고 있던 어머니께서 제 손에서 전화기를 확 빼앗아 가더니 시원하게 응수를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사돈님 맛이 고급인 걸 미처 몰라뵀네요. 다음에 분식 같은 거 말고 비싸고 좋은 거 구하면 다시 초대할게요. 그동안 사돈댁은 금가루 뿌린 밥 맛있게 잡숫고 건강하세요. 재치 있게 한마디를 날리신 어머니는 장모님이 뭐라고 대꾸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금세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장모님 때문에 괜히 어머니가 불쾌해지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 물끄러미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도리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내가 밥장사만 20년 하면서 별 인간 군상을 다 겪었어. 너네 장모 정도면 완전 하수지. 하며 오히려 아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였어요. 어머니와 한 팀이 된 덕에 분식집은 순풍을 맞은 배처럼 순조롭게 앞으로 쭉쭉 뻗어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배달 서비스 등록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러한 제 예상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배달시켜 먹어본 사람들은 거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시 주문을 했고 이로 인해 매출도 상승 곡선을 그리며 빠르게 증가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소유 상가라 임대료가 안 나가는 것도 큰 몫을 차지했었죠. 내 평생 장사하면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벌어봤어. 이게 다 대학에서 회사 경영 배우고 대기업도 다닌 아들 덕이 아니고 뭐겠냐. 아들 정말 너무 고맙다. 분식집이 엄청나게 성공하자 아내의 태도에도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를 대하는 게 크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제 일에 무심했는데 분식집이 대박났다는 걸 안 이후에는 생전 안 부리던 애교를 부리고 콧소리를 섞어가며 귀가하는 저를 반겨주더군요. 어서와 여보. 아유 벌써 12시가 다 됐네. 오늘도 손님 엄청 많았나 보다. 오늘은 뭐가 제일 많이 팔렸어? 김밥, 순대. 아니지. 역시 떡볶이인가? 떡볶이 몇 인분 나갔어? 저는 아내가 하루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캐내려고 머리를 굴려 던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가 얼마나 팔렸는지 안 세봐서 모르겠다. 고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그냥 대충 내뱉은 이 말에 아내는 호들갑을 떨며 잔소리를 했어요. 내가 못 살아. 사장이라는 사람이 품목당 매출도 안 따져보고 장사해? 자기는 진짜 나 없으면 안 되겠네. 내가 언제 한번 가서 가게 좀 봐야겠다. 돌아오는 토요일, 아내는 예고한 대로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혼자가 아니라 장모님과 함께였어요. 장모님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여기 오신 거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장모님은 매서운 눈초리를 하고 가게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한번 빙 둘러보고는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많네. 그래, 이거에서 하루에 얼마 버는가? 장모님은 아무 예고도 없이 무례한 질문을 툭 내뱉으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떡 벌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무식은 참아도 무례는 절대 못 참는 분이라 곧바로 반격을 하시더군요. 사돈어른 뭘 그런 걸 물으세요. 사장한테 당당하게 매출을 알려달라시니 수고하네 한마디 하시면 될 거를요. 오신 김에 한번 잡숴보세요. 아하, 들었어요. 제 아들이 이런 거지 같은 가게 차려서 어떻게 살 거냐고 하셨다면서요. 잘 살고 있네요. 어머니가 아주 당당하고 괄괄하게 치고 나오자 장모님은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장모님이 수치심에 떨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어서 주문하라며 채근을 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부들부들 떨며 떡볶이 1인분만 내오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어요. 자리는 2개 차지하고 떡볶이는 1인분만 시키셔요? 뭐 어쩔 수 없지요. 참, 우리 가겐 선불입니다. 계산부터 먼저 해주셔요. 어머니의 말에 장모님은 신경질을 팍 부리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니 역시 질세라 장모님 손에서 카드를 획 채가셨지요.
그러자 또 장모님은 기분이 상한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고 포크로 떡볶이를 마구 헤집기만 하고 한 입도 드시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를 상대로 괜한 신경전을 벌이느라 기분이 상했던 장모님과는 달리 아내는 분식집을 구경한 것이 꽤나 만족스러운 것 같았어요. 장사가 정말 잘 돼서 놀랐다. 손님들이 하나같이 맛있다고 감탄하면서 먹는데 내가 다 기분이 좋더라 하며 좋은 평가를 아낌없이 해줬죠. 그러면서 아내는 제가 회사 그만둘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줘서 고맙다고 말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말이에요. 2주쯤 지나자 아내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말이에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때부터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가 애써준 덕분에 우리 집 형편도 많이 폈잖아. 여유 있게 산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기 가질까? 이참에 나 회사도 그만두고 아이 가지는데 완전 집중하는 거야. 아내의 말에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그때는 마냥 좋았습니다. 아빠가 된다는 감정에 가게도 안정을 찾아갔으니까요. 비록 회사를 사직하고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지나가는 일로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아내에게 건강관리가 중요하니 몸에 좋은 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마련해주겠다고 했죠. 우리 부부의 아이 계획은 양가 부모님께도 한껏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셨어요. 아내는 퇴사 후 예비 산모로서 본격적인 몸 관리를 하겠다고 하며 가장 먼저 요가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요가라며 말이에요. 그리고 요가만 해서는 제대로 몸을 못 만든다며 필라테스와 헬스와 수영도 추가로 수강하고 요리 잘하는 엄마가 되겠다며 베이킹과 요리 학원도 끊었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갖기 전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며 앞으로는 철저히 몸에 좋은 것만 먹겠다고 하더니 백화점에 있는 고급 유기농 식료품점에서만 식재료를 사다 먹기 시작했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용품을 사온다더니 별도의 비싼 물품만 구매해온 것입니다. 아내가 사는 대부분의 것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쓸데없는 소비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카드 결제일이 되었습니다. 카드값이 빠져나간 걸 본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아내가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사다 드린 것만 거의 1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카드 명세서를 들이밀며 화를 냈지만 오히려 아내에게 역공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기 진짜 너무한다. 아이 가질 사람한테 몸에 해로운 항생제 잔뜩 든 닭고기 먹으라는 거야 지금? 아내의 말에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경미달의 아빠가 된 듯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아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 저희 부부는 장모님의 초대로 처가로 가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처가라 양손에 과일이며 장모님 좋아하시는 고급 전병이며 잔뜩 사들고 찾아뵀죠. 장모님은 한상 푸짐하게 차려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한우로 만든 갈비찜을 비롯해 각종 비싸고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 가득했는데 딱 봐도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상당히 들었을 것 같았어요. 장모님,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특히 소갈비 맛이 정말 좋습니다. 고기가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게 눈 감고 먹어도 딱 최고급 한우인 걸 알겠네요. 그렇지. 역시 백화점 물건이 좋다니까. 딸애가 주말마다 최고급 한우랑 유기농 채소를 푸짐하게 사다 날라줘서 매일 이렇게 잘 먹고 있어.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그러냐라는 식으로 저를 째려봤어요. 장모님 댁에서 돌아온 그날 저희 부부는 크게 말다툼을 했어요. 제 주장은 이랬어요. 친정에 갖다 바칠 비싼 식재료 사라고 신용카드를 준 게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소비를 해야지. 이건 너무 과소비. 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쪼잔하게 군다며 여태껏 처가에 해준 것도 없으니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라며 당당히 소리를 쳤지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며칠 후
장모님이 저희 집 근처로 찾아오셨어요. 장모님은 저와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어디 카페라도 들어가자고 하셨죠. 장모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자네가 장사도에서 통이 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 우리 딸애가 자기 엄마랑 아빠 좀 챙기겠다고 고기 보내준 거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랬다며. 장모님은 쫌생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저에게 무안을 주었습니다. 장모한테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으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기분 상할 대로 상했네. 라며 기분 나쁜 듯 팔짱을 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 처남이 아직 일이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말이야. 자네가 우리 아들도 가게 하나 내도록 조언도 팍팍 해주고 자금도 좀 대주는 게 어때? 장모님의 황당무계한 제안에 저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 치고 말았어요. 저는 장모님께 딱 잘라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제 가족도 못 챙기는 사람이 어디 제대로 손님 장사 크게 하겠냐? 며 비난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말씀드렸죠. 처남도 다 큰 성인입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장모님은 그런 저에게 매정하고 속좁다고 비난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장사 조언 못 해주겠으면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저 역시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돈 같은 건 못 빌려드리겠다고 응수했어요. 제가 강하게 나오자 장모님은 결국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어요. 어이구, 치사하다 치사해. 있는 놈이 더 지독하다더니 딱 그 꼴이야. 장모님은 저를 쏘아보더니 커피값은 자네가 내게 라는 말만 남기고 뒤돌아 카페를 나가셨습니다. 장모님의 어이없는 행동에 저는 화가 났어요. 뒤쫓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처가 쪽 살림이 그리 여유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 마음까지 쪼들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제 어머님은 작지만 1층짜리 상가 건물도 있고 아버지는 양평 쪽에 펜션도 하나 있고 하니 그 여유를 본인들에게 내심 베풀길 원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그 과정이, 인성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든 평온한 가족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장모님의 마음도 풀고 처가와의 관계 개선시킬 겸 저는 양가 가족들에게 1박 2일 일정으로 양평으로 놀러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처가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숙박비든 여행비든 신경 쓰지 말고 몸만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잠은 아버지 펜션에서 잘 거고 웬만한 건 펜션에서 다 제공해 주니까요. 그렇게 제주도 아래 처가 식구들과 친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처가 쪽에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남이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일 아침 장모님에게 연락이 오더니 장모님 남동생, 즉 처외숙 한 분이 같이 가기로 했으니 양해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외숙은 결혼식 날 딱 한 번 본 게 전부여서 어색할 것 같았지만 거절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며 승낙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 우려와는 달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다 같이 모여 맛있는 것도 먹고 웃고 떠들고 하니 다들 재미있어 했죠. 해가 질 무렵에는 널찍한 마당에 앉아 바비큐 파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근처 농가에 가서 직접 공수해온 최상급 삼겹살과 안심을 숯불에 구워서 모두에게 푸짐하게 나눠주셨죠. 그런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처회숙이 뜬금없이 저희 집이 참 잘 사는 것 같다며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처회숙이 술을 진탕 드셨으니까요. 조카 사돈 댁은 참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펜션 사업도 하시고 그 또 뭐냐? 상가도 하나 있는데 거기 떡볶이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거참 부럽습니다. 처회숙의 칭찬에 저희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상가가 하나 있긴 한데 번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월세를 그렇게 높게 받지도 못한다며 말이에요. 그리고 곧 상가 하나가 계약이 끝나나갈 예정인데 그 자리에 또 임대를 놔야 한다며 가볍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어머니의 말에 처회숙은 두 눈을 반짝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돈, 그 상가 저한테 임대 놓으시죠.
저도 장사 좀 해보려고 상가를 찾고 있었는데 아이고 임대료가 좀 비쌉니까? 이번 기회에 가족 할인 붙여서 좀 어떻게 싸게 좀 놓으시죠? 서회숙은 어찌나 흥분을 했는지 저희 어머니가 반응을 보이든 말든 혼자 신이 나서 속사포같이 말을 쏟아냈어요. 혼자서 소주 2병을 드신 상태라 취기도 상당히 오른 상태였죠. 이윽고 처회숙은 월세 이야기를 꺼내며 당장 계약을 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처회숙이 제안한 월세는 원래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당황한 듯 친척 사이에 계약서 주고받게 되면 껄끄러워지니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라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셨죠. 처회숙은 어머니 말씀이 듣기 거북했던지 곧바로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 화났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지 입을 꾹 다물고 혼자 소주를 연신 들이키기 시작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소주 한 병을 비운 처회숙은 거나하게 취해서 거의 있는 사람이 좀 베풀고 살아야지. 그렇게 쪼잔하게 구니까 장사치란 말을 듣는 거 아니요? 라며 호통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데없이 소란을 피우는 처회숙 때문에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던 저녁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듯 무겁게 가라앉고 말았어요. 제 부모님 2분은 처회숙의 무례함에 당황하고 화도 났지만 처회숙과는 도저히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꾹 참고 넘어가기로 하신 듯 했어요. 이야기 안 되겠다 싶은 건 다른 처가 식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하나 나서서 처회숙을 말린다던가 주의를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장모님은 내 남동생이 맞는 이야기 했구만. 하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이번 일로 처가 식구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내를 향해서도 큰 실망감과 섭섭함을 느꼈어요. 아내는 끝까지 자기 외삼촌은 딱히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겨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잘못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딱 잘라 거절하신 건 사실이잖아. 옆에서 보는 내가 민망해질 정도였다니까?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아내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역시 어쩔 수 없는 처가 쪽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이번 여행일로 딱히 마음이 상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전과 다름없이 매일 자칭 임신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가게에 들른다는 점이었어요. 갑자기 분식이 확 당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임신 준비하면 입맛 같은 것도 바뀌는 건가? 안 먹던 떡볶이랑 튀김이 매일 생각나네. 아내는 가게에 들러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골라 먹었습니다. 고른 것을 집으로 가져갈 때도 있고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가게에서 먹을 때도 있었어요. 가게를 마치 제 방처럼 편하게 들락날락하는 아내가 제 눈에는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한창 손님 많을 때 테이블 차지하고 앉는 것도 좀 그렇고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 보기에 미안했어요. 하지만 예비 임산부니 남편으로서 배려해야겠다 싶어서 그저 아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냥 보고 있자니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아내가 점점 민폐와 무례를 일삼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아내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주문을 할 때 손가락을 까딱대며 거만하게 구는 것은 기본이고 나이가 어린 직원들에게는 반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직원들 역시 함부로 대했습니다. 주방에서 같이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이모님들에게 아주 버릇없이 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주방 이모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역시나 아내의 까탈스러운 주문이었어요. 아내가 완벽하게 바삭하지 않다며 트집을 잡아 튀김을 다시 튀겨달라고 주문을 한 것에 참다 못한 이모가 한마디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된 거죠. 아유, 사모님, 바빠서 정신 없는 거 안 보여요? 웬만하면 그냥 좀 잡수셔요. 손님들도 다 괜찮다고 맛있다고 드시는데 사모님만 난리야. 주방 이모의 지적에 아내는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냈습니다. 잡아먹을 듯이 대든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질 정도로요. 아내는 이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직원이 왜 제 할 일을 안 하려 드냐며 따졌습니다. 이모는 사모님이 여기 사장은 아니지 않냐며 응수하셨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아내는 들고 있던 튀김 접시를 이모에 냅다 던졌습니다.
접시는 이모님 가슴팍을 맞고 바닥에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모는 앞치마를 벗어서 저에게 건네주더니 이런 취급 받으면서 일 못하겠으니 당장 그만두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가게는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정말 일 잘하고 가게 돌아가는 사정도 빠삭한 이모가 그만두겠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던 거죠. 저는 이모님께 머리 숙여 몇 번이나 사과를 드리고 제발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모님 없으면 어떡하냐고 제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제 간곡한 간청에 이모님은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는지 알겠다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하시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날 영업이 끝난 후 저는 이모님을 뵙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죄비 명목으로 이번 달 월급에 50만 원을 더 얹어드리기로 했어요. 이모님은 몇 번이나 거절하셨지만 제가 한사코 드리겠다고 하자 그럼 고맙게 받겠다며 제 청을 들어주셨죠. 이모님과의 사건이 있은 후 저는 아내에게 가게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예상대로 아내는 제 요구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말 1억이야? 기어코 직원 편 들겠다 이거지? 좋아, 알았어. 안 가면 될 거 아니 안 가면. 예비 임산부라 잘해주겠다는 건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였네. 아내는 가게 출입을 금지하는 저를 아내와 한 중요한 약속도 안 지키는 못난 남편 취급했어요. 그리고 예비 임산부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며 마치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한 것 마냥 비난하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더 도발하기 싫어서 별다른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만 아내의 비난은 좀 지나치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내는 그 후로도 예비 임산부라는 말을 들먹이며 저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허리가 아프니 침대를 좋은 걸로 바꿔달라. 식탁 의자가 불편하니 의자를 새로 사달라며 말이죠.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여전히 아내에게서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두 사람 중 누군가 불임인 건 아닐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했어요. 시간을 내 불임 클리닉을 찾아 필요한 검사를 다 받아봤는데 두 사람 모두 아주 건강하다고 나왔어요. 아내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저를 보더니 부부가 건강해도 아이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라고 말을 했죠. 자기도 참, 아기가 그렇게 쉽게 생기는 줄 알았어? 우리 이제 아기 갖자 하면 바로 생기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인내심을 가져. 그러다 보면 언젠가 생기겠지. 아내는 저에게 너무 조급한 게 아니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초조하게 굴면 오히려 애가 잘 안 들어서니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상 애가 생기면 바빠서 애 없을 때가 좋았지 하고 돌아보게 될 거라며 여유 있는 지금을 즐기라며 조언까지 해주었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출근을 하려는데 차에 이상이 있는지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할 수 없이 아내가 쓰는 차를 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운전석에 앉는 순간 뭔가 신발 바닥에 밟혔어요. 저는 그게 뭔가 싶어서 손으로 집어들어 보았습니다. 그 물건의 정체를 파악한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피임약 상자였습니다. 알약으로 된 경구 피임약이었죠. 아내가 저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에 저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으로 올라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 출근이 급해서 차를 몰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를 대면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민 피임약 상자를 본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금세 얼굴을 싹 바꾸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생리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피임약을 처방해 주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야. 그런데 자기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난리야? 내가 뭐 못할 짓이라도 했어? 태연한 얼굴로 사정을 밝힌 아내는 도리어 제게 생사람을 잡는다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몸 아픈 와이프 생각도 못 해주냐며 짜증도 부렸고요. 그리고 다른 심한 말도 했습니다. 자기는 아기 만드는 기계가 아닌데 제가 아내에게 임신을 억지로 요구한다며 비난을 했어요. 저는 한사코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아내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임신 부담을 준다며 소리를 질러댔죠. 피임약 때문에 아내와 크게 싸운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오픈을 앞두고 한창 바쁜 가게로 장모와 처회숙이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문을 들어서자마자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당장 튀어나와 사과부터 하라며 소리쳐댔죠. 하지만 이날은 제가 치과를 가느라 오후에 출근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치과에 가서 가게에 없다고 말을 했지만 두 사람은 어머니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매도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딸한테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몸 아파서 약 먹은 걸 임신하기 싫어서 꾀부렸다고 몰아붙여서 애가 아주 그냥 알아 누웠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장모님은 어머니를 향해 연신 삿대질을 해가며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어머니는 난데없는 비난에 몸까지 떨릴 지경이었지만 침착한 말투로 사돈어른 일단 진정하시고 우리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라고 하며 심각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처회숙이 대뜸 끼어들어 회방을 놓았죠. 진정?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쪽 아들이 우리 조카한테 억지로 임신하라 난리치고 약도 못 먹게 해서 병이 심해졌는데 진정하란 소리가 나오슈? 참 뻔뻔하구만 뻔뻔해. 처회숙은 사납게 눈을 부라리며 어머니를 향해 으르렁댔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매까지 사나운 처회숙은 있는 대로 인상을 쓰며 어머니에게 협박조로 따졌고 이로 인해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은 어머니는 그날 저녁 스트레스로 알아눕고 마셨죠. 처가 식구가 다녀가고 한참이 지나서야 가게에 도착한 저는 직원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뒤늦게 전달받았습니다. 장모와 처회숙이 가게에 급습했을 때는 주방 이모와 어머니 둘뿐이었고 두 분 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저나 다른 직원에게 연락할 생각도 못한 채 그대로 매서운 공격에 시달리고 만 거였어요. 이 일로 어머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아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서 며칠 입원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처가의 행패에 몹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분노케 한 것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장모와 처회숙이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몸 아픈 아내에게서 처방약을 빼앗고 임신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저는 화가 나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당신이나 당신 식구나 하나같이 다 이상한 주장만 늘어놓지 마 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자기가 할 말을 도리어 제가 한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고 쪼잔하게 구는 건 저와 제 부모님이라고 했어요. 처가 식구들 불러서 기껏 한다는 게 가게 자랑의 펜션 자랑이면서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고 치사하게 군다고 했죠. 남편 가게도 맘대로 못 가게 막아놓고는 아기는 아기대로 가지라고 하고 어느 여자가 그걸 좋다고 하겠어. 나는 그런 취급받고는 도저히 못 살아. 알아들어? 이제부터 별거야 별거. 아내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고는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니 그대로 문을 잠가버렸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려 안방문을 조용히 노크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이불 한 장 없이 거실 소파 위에서 쌀쌀한 가을밤 추위에 싸우며 새우잠을 자야 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시끄러운 말소리에 억지로 잠을 깨고 말았어요. 그런데 겨우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자마자 난데없이 저를 향해 욕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욕을 한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어요. 저는 장모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보니 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눈에 들어왔죠. 거실은 처가 식구들이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장모님과 아내 처회숙 그리고 처남까지 와 있었죠. 아니 다들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집 거실에 집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뭐긴 뭐야. 네 놈한테서 딸 구해내려고 왔지. 남편이랑 시모랑 작당하고 못살게 구는데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장모님은 오늘 아침 아내에게서 남편이랑 시모 시집살이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구조 요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자마자 처남, 처회숙을 불러 저희 집으로 온 거라고 했죠. 장모님은 그 말을 마치자마자 처남과 처회숙에게 빨리 짐을 싸라고 지시했어요. 장모님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괜찮은 물건은 죄다 가지고 온 트렁크에 집어넣기 시작했죠. 반면에 아내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아내를 보니 아내 옆에는 이미 커다란 트렁크 하나가 있더군요.
어젯밤 이미 짐을 싸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챙길 물건을 다 챙기자 미련 없다는 듯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홀로 남겨진 저는 휑해진 집을 보고 황망해져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절망적이었어요. 이날 저는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게에 나가서 일도 했지만 무슨 정신으로 손님을 맞고 음식을 만들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였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아침에 그 소동으로 인한 충격이 생생하게 살아나 가게에 있을 때보다 더 피곤한 것 같았어요. 저는 참담한 심정을 안고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안방은 집안 다른 어느 곳보다 더 황량했어요. 아내가 없는 탓도 크겠지만 아내가 자신이 한번 건드리기라도 한 물건은 죄다 싸서 나가버린 게 제일 컸습니다. 안방에는 아내가 두고 간 물건도 몇 있었습니다. 어쩌다 입는 옷 중에 부피가 큰 것은 두고 갔더군요. 저는 아내의 옷을 보고 있기가 괴로워서 서재로 옮기려고 옷장에서 꺼냈어요. 그런데 옷주머니에서 뭔가가 튀어나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걸 무심코 집어들어 본 저는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어요. 아내 옷주머니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피임 도구였습니다. 남성용이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과 가슴에는 온갖 불쾌한 짐작과 분노로 어지러워졌습니다. 몸이 너무 떨려서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그 피임 도구가 제 것일 확률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부부관계 안 한 지가 한참이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음날 아침 저는 바로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바람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놀라는 기색도 전혀 없이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태연하게 대응했어요. 의뢰하신다고 해서 바로 증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 많이 가면 좀 더 받아야 하는데 일단 대략적인 수수료는 알려드릴게요.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한 후 저는 한동안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이런 일로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할 거라곤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바람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을 보든 무너지지 않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맞서겠다는 결심도 고개를 들더군요. 그로부터 2주일 후 드디어 심부름센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와 남자의 차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장면, 모텔에 들락날락거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고 했죠. 직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갔어요. 그런데 곧이어 직원의 입을 통해 듣게 된 내용은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정신마저 쑥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증거 확보했고요. 그런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사모님이 만나는 남자 하나가 아니고 둘이네요. 그리고 그들이 아내 차에 설치한 도청 내용에 저는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거 남자 구실은 하는 거야? 심장 안 좋다며. 언제 죽는 거야? 아, 몰라. 심장이 어떻게 됐다던데. 요즘은 조금 괜찮아진 것도 같고. 아유, 짜증나. 그놈이 가게 차릴 때도 내가 일부러 그놈 명의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왜 저리 안 죽는지 몰라. 아내가 두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제가 죽기를 바라는 아내 그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꽉 깨물고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내와 이혼 전쟁에 돌입해야 하니까요. 저는 심부름센터에서 사진과 증거들을 받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저에게서 받은 모든 정황과 증거를 보더니 이건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네요. 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리고 저에게 혹시 아내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면 선처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혀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님도 일처리 확실하고 독하게 해주세요. 단호한 제 말에 변호사는 알겠다며 짧게 대답하더니 자기만 믿으라고 했어요. 이쪽 방면에서는 오래 일했고 나름 실력도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죠. 변호사는 바로 이혼 청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아내 쪽으로도 연락이 갈 테니 저에게 단단히 마음 준비하라고 일러주었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한 날
저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두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았어요.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헤어져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은 처음에 충격을 받으신 듯 하더니 금세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그래, 요즘 시대에 이혼이 뭐 대수냐. 인성 말아먹은 마누라랑 처가 등살에 치여 사느니 혼자 돼서 맘 편하게 사는 게 100만 배 낫겠구나. 반면 처가는 제 이혼 통보로 인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 그들은 원래 그렇듯 사나운 짐승처럼 날뛰며 고함을 질렀어요. 네가 뭔데 이혼을 한 해 만에 난리냐. 적반하장이니 뭐니 하면서 사납게 비난을 퍼부어댔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날뛰든 말든 상관 않고 처가 식구들 얼굴에 제가 갖고 있는 증거를 당당하게 들이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뻔뻔함이 아주 하늘을 찌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뻔뻔한 건 제 아내입니다. 어찌나 잘났는지 바람을 피고 다녔어요. 그것도 남자를 둘이나 끼고 말입니다. 제 말에 장모와 처회숙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마누라한테 억지로 애가지라고 하다가 안 통하니 없는 말을 꾸며낸다며 매도했어요. 그들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만한 것이었죠. 저는 있는 난리 없는 난리를 쳐대는 처가 식구들 면상 앞에 아내의 바람행각이 담긴 사진과 자료들을 들이밀었죠. 세상에 이게 뭔가. 자네 우리 딸한테 미행 붙인 건가? 심부름꾼 붙인 거냐고. 장모는 확실한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뒷조사를 시킨 저를 두고 소름 끼치니 영악하고 악독하다느니 비난을 했어요. 저는 장모의 날선 비난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욕짓거리와 행패는 모두 녹음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아직 상황을 파악 못하고 날뛰는 장모와는 달리 아내는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바람 행위가 어디까지 들통난 건지 초조해서 죽을 맛인 것 같았죠. 아내는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는 제 동정심을 자극하려고 마음에 없는 말을 꾸며댔어요. 내가 임신이 안 돼서 스트레스가 심한 나머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그 남자들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이었어. 나한텐 당신뿐이라는 거 여보가 제일 잘 알잖아. 저는 그 악마의 말에 싸늘히 대꾸했습니다. 내 심장도 스트레스용이었어? 이 말에 아내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내의 동정심 유발 작전은 너무 유치한 나머지 어린아이도 안소가 넘어갈 수준이었습니다. 어찌나 유치하고 어이가 없든지 코웃음 칠 힘도 없었어요. 저는 제 팔 하나에 애처롭게 매달려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내를 마치 더러운 벌레 쫓듯 떼어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다니는 여자랑 살 생각은 추호도 없어.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위자료물 준비나 해.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아, 그리고 내 심장 별 이상 없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아내는 제게 몇 차례 더 매달렸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인내심이 극에 달했는지 사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악다구니를 써댔어요. 저더러 꽉 막히고 무식하다며 마누라가 밖으로 둔 건 철저히 네 탓이라며 수준 낮은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그 뒤에도 아내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협박과 호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이미 마음먹은 이혼에 대해 결심을 굳혀나갈 뿐이었죠. 그리고 아내의 행패는 저에게 아주 유리한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결코 제가 손해보는 입장은 아니었죠. 아내와의 이혼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끌어와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생각보다 일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가 쪽에서 변호사를 하나 고용한 모양인데 이 변호사가 갖가지 비겁한 수를 써가며 어떻게든 이혼을 막아보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내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증거와 증인까지 탄탄한데 변호사마저 심지어 아내 쪽보다 몇 수 위 실력자예요. 아내와 처가는 지금도 저를 파렴치한 놈이라며 비난하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간간히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긴 하지만 이혼을 피해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이혼 정말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아내와 상간상대자들 끝까지 몰아붙여서 위자료 탈탈 다 털어낼 겁니다.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최대 금액으로 뜯어내고 말겠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제 밥벌이를 하고 이쁜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간략하게 그간의 일들을 나열했지만 아내의 외도는 차마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 짧게 설명했습니다. 처가 횡포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는 지금도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못된 아내 말 듣고 회사를 더 다녔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고 저런 사람들과 평생 살면 그때도 스트레스로 죽었을 거라고요. 네, 그런 것 같네요. 3번의 스트레스에서 다시 얻은 제 목숨, 당차게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